자, 이번엔 교과서 158쪽에 있는 16번 문제를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시면 학생 n명을 두 개의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an의 값이라고 할 때 정답으로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달라는 문제예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시고 이 문제를 풀기에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an 플러스 1의 식을 구해달라고 묻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구해달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문제에서 an 플러스 1의 식을 구해달라 했다면 우리는 n 플러스 1명을 어떻게 두 조로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an 자체의 식을 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달라고 하는 상황이므로 an 플러스 1, 즉 n 플러스 1명일 때 두 조로 나누는 것을 n명을 두 조로 나누는 경우와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an 플러스 1을 이것을 구해야 되는 건 지금 우리가 n 플러스 1명을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구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말하길 이것을 an을 이용해서 표현하라고 했으므로 애초에 n 플러스 1명을 두 조로 나눌 때 우리는 n명과 이 n 플러스 1명을 n명과 나머지 1명을 두 조로 나누는 것을 중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n명을 두 조로 나눈 뒤 나머지 한 명을 이 두 조 중에서 한 군데를 골라서 들어가게 하면 되겠죠. n 플러스 1명 중 n명을 먼저 두 조로 나눈 다음에 마지막 남은 한 명을 n명이 나눈 그 두 조 중 한 군데로 선택해서 들어가게 하면은 n 플러스 1명을 두 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 것이냐면, 일단 n명을 두 조로 나누는 경우의 수가 an가지가 되겠고, 나머지 한 명을 이 n명이 나눈 두 조 중에 들어갈 곳을 선택하는 게 두 가지이기 때문에 곱하기 2가 돼서 이 경우에는 2an 가지가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 두 번째로는 이 n명을 통째로 한 조, 이 한 명을 그대로 한 조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n명을 한 조로 다 묶고, 그다음 나머지 한 명을 단독으로 혼자서 한 조를 이루게 배치를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방법은 그쵸,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1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으로 구해야 될 n 플러스 1명을 두 조로 나누는 an 플러스 1은 2an 플러스 1, 그리고 이 n에는 2 이상의 자연수가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정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했나요? 문제에서 an 플러스 1의 식을 구하달라는 게 아니라 an 플러스 1을 an을 이용해서 표현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n명을 두 조로 나누는 과정이 꼭 포함돼야만 이 관계식을 구할 수 있어서 이 문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서 풀 수 있는 거였습니다. 이 문제 꼭 한번 또 잘 살펴보시고요. 정리가 되셨으면 1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시면
5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부등식 2의 n제곱이 n제곱보다 크다라는 이 부등식을 선생님이 1번 부등식이라고 할게요. 이 1번 부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해달라 하고 있습니다. 수학적 귀납법은 자연수에 대한 명제를 증명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고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서 증명 과정을 작성할 수 있다고 배웠었죠. 첫 번째 단계로는 적용될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자연수일 때 이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여야 됩니다. 그럼 지금은 5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에 대한 명제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연수인 n이 5일 때 이 1번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일 건데요. 자, 좌변을 먼저 구해보시면 좌변은 n자리에 5를 대입하면 2의 5제곱이므로 32가 되겠고, 우변은 n제곱에 n에 5를 대입하니까 5의 제곱이어서 25가 되겠네요. 그래서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는 1번 부등식이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이 1일 때 부등식 1은 성립한다. 자,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할 때 첫 단계는 이와 같이 자연수의 범위 중 가장 작은 숫자일 때 그 명제가 성립함을 보이는 것이고요. 여기까지는 대입만으로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어서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꼭 연습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n이 임의의 자연수 k일 때 부등식 1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1번 부등식의 n 자리에 k를 대입시킨 2의 k제곱이 k의 제곱보다 크다는 두 번째 부등식을 얻을 수 있겠죠. 얘를 2번 부등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수학적 귀납법의 고정적인 멘트가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판단하기론 우리 친구들 수학적 귀납법이 어려워도 이 1단계와 2단계 앞부분까지는 꼭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꼭 작성하는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럼 이제 이 뒷부분이 수학적 귀납법에서 핵심을 이루는 증명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뒤에 해야 될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n이 임의의 자연수 k일 때 부등식 1이 성립한다고 가정해서 얻어낸 식 2번에 적절한 조작을 하여 부등식 증명해야 될 부등식 1의 n 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식과 같아질 수 있음을 보여야지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이 완료가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적절한 조작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여야 될 부등식 1의 n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식을 먼저 써서 내가 앞서 구한 이 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하는 팁을 드리자면 이 과정까지 쓰시고 먼저 내가 결론적으로 보여야 될 식이 무엇인지를 맨 마지막에다가 먼저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증명해야 될 이 1번 부등식의 n 자리에다가 k 플러스 1을 넣은 식을 써보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로 해야 될 식은 2의 k 플러스 1 제곱이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다라는 식으로 유도될 수 있게 적절한 조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비교를 해보시면 자, 어떤 조작이 필요한지 이제 두 식을 비교해 보면 되겠어요. 자, 여기 있는 2의 k제곱이 k제곱보다 크다라는 식과 2의 k 플러스 1제곱이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다라는 식이 될 수 있도록 조작을 하려면
어떠한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좌변이 2의 k제곱이었던 좌변이 2의 k 플러스 1제곱이 되면 되니까 양변에 숫자 2를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식 2의 양변에 2를 곱하면 선생님, 그럼 이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의문은 무엇이 있냐면 선생님, 꼭 좌변을 이렇게 맞춰야 되나요? 우변을 맞추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예. 그런데 대부분의 식에서 또는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좌변을 맞추는 경우가 조작하기 훨씬 쉬운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좌변을 맞추는 쪽으로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좌변을 맞추는 쪽으로 해서 식의 2의 양변에 양수 2를 곱한 거죠. 양수 2를 곱하게 되면 2 곱하기 2의 k제곱이 2k제곱보다 크다가 되겠고요. 이때 우리는 양수 2를 양변에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죠. 자, 그런 다음 이제 우리가 또 보여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럼 이제 이 2의 k제곱이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야만 결론적으로 이 부등식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2k 제곱과 k 플러스 1의 제곱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거예요. 대소를 비교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두 식을 뺀 것이 양수가 된다면 처음에 써있는 식이 더 큰 게 되는 거고 뺀 식이 음수가 된다면 뺀 식이 더 크게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증명을 할 건데요. 그래서 선생님은 2k 제곱에서 k 플러스 1의 제곱을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2k 제곱에서 k 플러스 1의 제곱을 빼게 되면 k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 식은 항상 0보다 크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k가 5보다 어떤 숫자이기 때문에 크거나 같은 숫자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된다는 건 뭡니까? 2k 제곱이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다는 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 2 곱하기 2의 k제곱 즉 2의 k 플러스 1제곱은 2k 제곱보다 크고 2k 제곱은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므로 결론적으로 이 식으로 도달할 수 있다. 즉 부등식 1은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따라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하여 부등식 1번은 5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성립한다는 것이 증명되게 되겠습니다. 자, 수학적 귀납법의 증명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앞에 1단계와 2단계 처음 부분까지는 실력에 상관없이 고정된 멘트이기 때문에 어느 친구든 꼭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뒷부분에서 쓰여있는 이 부분들이 바로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실력을 판가름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건데 선생님이 녹색으로 써놓은 이 풀이를 위한 설명 부분을 잘 읽고 이해하시면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직접 해낼 수 있게 연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단원 마무리 평가에 대한 풀이는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엔 교과서 뒤쪽에 있는 수학 익힘책의 수열 단원을 풀어드릴 건데요. 먼저 172쪽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고 이런 중요한 정보는 꼭 체크를 해놔야겠죠. 그리고 A1, A3, A5, A7의 합이 0이다. 그리고 A10이 24일 때 이 등차 수열의 공차를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을 포함해서 우리 등차 수열에 대한 이해가 잘 돼 있는 친구들은 딱 이 문제, 이 A1 플러스 A3 플러스 A5 플러스 A7의 합이 0이다라는 걸 보는 순간 바로 이 식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아, A1 플러스 A7이 0이구나. 아니면 A3 플러스 A5가 0이구나 하고 바로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떠올릴 수 있을까요? 자, AN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항의 간격이
2로 일정하게 떨어져 있는 이 1357항 역시 4항이 등차 수열을 이룰 거예요. 그리고 우리 등차 수열의 합은 첫째 항의 합과 마지막 항의 합의 값이 그 사이를 줄여드는 이렇게 짝지은 항들의 합과 일정하기 때문에 A1 플러스 A7의 값과 A3 플러스 A5의 값이 같을 것이고, 그것을 다 더한 게 0이 되므로 자연스럽게 A1 더하기 A7이 0이 된다라는 걸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등차 수열이다와 이 더한 항들의 번호를 보고 선생님이 이 식을 보고 바로 이러한 내용을 떠올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계속 해결해 보면요. A1 플러스 A7은 우리 A1을 A라고 놓고 공차를 D라고 기호로 놓으면 A7은 A 플러스 6D가 되므로 2A 플러스 6D가 0이 되겠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D와 같다라고 식을 얻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아직 사용하지 않은 단서인 A10이 24라는 것을 이용해주면 A10은 첫째 항 A 플러스 9D가 되므로 A 자리에 마이너스 3D를 대입시키면 6D가 되겠고, 이것이 24라서 우리가 구하는 이 등차 수열의 공차 D는 4가 되겠다 하고 정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등차 수열에 대한 성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이 문제를 푸는 풀이 과정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싶어서 이 문제를 풀어봤어요. 우리 친구들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같은 문제를 보실 때 이런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게 그 개념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에서도 선생님이 필기해 드릴 것들이 있는데요. 자, 먼저 문제를 보시면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고, 이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식은 PN제곱 플러스 3N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사실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 이와 같은 N에 대한 2차식으로 나오면 이러한 수열은 무조건 등차 수열이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필기를 하고 풀이를 해드릴게요. 만약 첫째 항부터 문제 그 수열이 무슨 수열이라는 언급 없이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SN이라고 했을 때 이 SN이라는 식이 N에 대한 2차식이면서 이렇게 상수항이 없다면, 2차식이 되려면 2차항의 개수인 A가 0이 아니어야 되겠고, 그리고 상수항이 없을 때입니다. 반드시 상수항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수열은 물을 것도 없이 바로 등차 수열이 된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수열 AN의 일반항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SN에서 SN-1을 빼므로써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 이 수열은 첫째 항, 즉 1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보를 더 알 수 있는데요. 이 SN에 있는 N제곱의 개수인 A 값의 2배를 하면 그것이 바로 공차 D와 같다라는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은 별도의 증명 과정은 설명하지 않겠지만 우리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등차 수열의 합인 SN의 공식을 비교해 보면 SN이 N에 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으면 AN이 등차 수열일 수밖에 없겠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신다면 문제에서 SN식이 주어졌을 때 그 수열이 어떤 수열이구나 특성을 바로 파악해서 문제풀이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쉽게 넘기지 마시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아까는 상수항이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상수항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자, 그 경우에 대해서도 필기해 드리겠습니다.
간혹 문제에 이제 함정을 두기 위해서 상수항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 SN이 이번엔 A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처럼 합인 SN이 N에 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존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수열은 그래도 등차 수열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도 SN에서 SN-1을 빼서 구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 이때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상수항이 존재하게 되면 그 등차 수열은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럼 선생님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하나요? 첫째 항은 A1이 S1과 같다라는 것을 하고 A2부터 등차 수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n 제곱의 개수인 a의 2배를 하면 공차 d가 된다는 사실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아시면 SN만 주어진 문제에서 수열의 특성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 사실을 기억한다고 쳤을 때 5번 문제를 얼마나 빨리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바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정석적인 풀이 방법은 교과서 뒤에 해설 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보시고요. 선생님은 지금 5번을 이 개념을 이용해서 바로 해결을 해보면, 자, n제곱의 개수인 p의 2배를 한 것이 공차와 같았으니까 이 p가 2와 같겠죠. 그래서 p는 바로 몇이 되겠다? 1이 된다를 구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 첫째 항은 a1은 s1과 같으므로 s1의 값을 구해보면 4가 되니까 이 등차 수열의 첫째 항은 4가 된다는 걸 구해서 A10은 첫째 항 4에 공차 2가 9번 더해짐으로 22가 된다, 이렇게 바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차 수열의 합과 관련된 이 사실들을 기억하시면 이것처럼 문제를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요 점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12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보시면 수열 AN의 일반항이 AN이 2분의 1의 n-1 제곱이다. 이럴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는데, AN 자체를 보시니까 AN 자체가 일반항의 형태를 보니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겠네요. 그러면 보기 기억을 보시면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AN 플러스 SN이 2가 된다라고 했으니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선 SN식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SN은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의 n항까지의 합이기 때문에 공식에 적용을 해보면 1-2분의 1분의 첫째 항 1 곱하기 1-2분의 1의 n제곱, 그래서 2 곱하기 1-2의 n제곱분의 1이 되겠고, 2를 분배해서 안으로 넣어주면 2-2의 n-1제곱분의 1이 되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보기에서 묻고 있는 것처럼 AN과 SN의 합을 구해보시면 AN이 2분의 1의 n-1제곱, SN은 2-2분의 1의 n-1제곱이므로 2분의 1의 n-1제곱이 서로 더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보기 기억은 옳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기 니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수열 AN에다가 로그 2를 적용한 이 새로운 수열 로그 2에 AN이라는 수열이 등차 수열인지를 묻고 있는데, 자, 우리 일반항의 형태를 보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로그 2의 AN이 어떤 식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AN 자리에 2분의 1의 n-1 제곱을 대입해주면, 먼저 우리 로그에서 진수의 거듭 제곱은 로그 앞에 상수 배로 빼낼 수 있기 때문에
n-1 곱하기 로그 2의 2분의 1이 되겠고요. 자, 로그 2의 2분의 1은 마이너스 1이 될 테니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역시 등차 수열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 서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수열 AN의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식이라면 그 수열은 반드시 등차 수열이 되겠고, 그리고 이때 1차항의 개수인 A가 바로 공차 D와 같아진다 라는 사실까지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정리한 로그 2의 AN의 식이 일반항의 식이 마이너스 n 플러스 1로 n에 대한 1차식을 이루므로 보기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이 녀석은 등차 수열을 이루는 게 맞습니다. 어떤 등차 수열이냐면 첫째 항이 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1인 등차 수열이 되겠네요. 자, 이번엔 보기 디귿 수열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수열이 등비 수열이 되는지 역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 이 새로운 수열의 일반항 식을 보고 무슨 수열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이 식을 계산을 해보면 an 플러스 1은 2분의 1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즉 2분의 1의 n제곱이 되겠네요. 빼기 an은 2분의 1의 n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우리 2분의 1의 n제곱과 2분의 1의 n 마이너스 1제곱은 동류항이 아니라서 바로 계산할 수 없으니 동류항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앞의 항을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n 마이너스 1제곱으로 지수법칙을 적용해 분리를 해주면 이제 두 동류항이 됐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 있겠죠. 2분의 1 마이너스 1 곱하기 2분의 1의 n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n 마이너스 1제곱이 되므로 일반항의 형태를 보니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첫째 항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공비 R이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항의 형태를 보고 이것이 등비 수열인지 등차 수열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되는 친구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개념이 아직 확실하게 자리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의 복습이 꼭 철저하게 필요하겠고요. 그 이상 없이 잘 해결된다면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문제푸니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14번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길고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는 친구들이 대부분 빠르게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일수록 적혀있는 내용에 따라서 실제로 시행을 해보면서 규칙성을 찾으면 계산 같은 과정은 굉장히 쉬워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문제 내용의 규칙을 잘 이해하고 시행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과 같이 한번 차근차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오각형 P1, P2, P3, P4, P5가 있다. 꼭지점 P1에 있는 점 A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 위를 따라 움직인다. 첫 번째 점 A는 1cm만큼 이동하여 꼭지점 P2에 도착한다. 그리고 점 A가 n번째 꼭지점 PI에 도착을 하면 이 PI에서 I는 그 꼭지점의 번호를 의미하고 있는 문자입니다. n 플러스 1번째, 즉 그 다음 번째에는 점 A는 PI를 떠나 iCm만큼 이동한다. 이 두 가지 규칙을 따라서 이동했을 때 점 A가 n번째에 도착한 꼭지점의 기호가 PI일 때 이 I의 값을 수열 AN의 값이라고 하자. 그럼 지금 A1이 2, A2가 4라고 나와 있는데 왜 2가 되고 왜 4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이 규칙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해하고 다음 규칙을 이용해서 다음 항의 값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항의 값을 여러 번 찾아가다 보면 이 문제는 규칙성이 나오게 될 것이고, 정답으로 구하라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수열 AK를 첫 번째 항부터 150번째 항까지 더하라는 건데, 어떻게 점 A의 150번째 위치까지 다 찾겠습니까? 그쵸? 반드시 규칙성이 존재할 테니까 주어진 시행을 차근차근 하면서 규칙성을 찾는 게 이런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일 때는, 문제에서 첫 번째는 점 A는 1cm만큼 이동하여 꼭지점 P2에 도착했다 했으므로, 첫 번째 점의 수열의 값 A1은 이 점의 P2, A2를 따라서 A1이 2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1이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시행에서 점 A가 어디로 갔는지를 보기 위해선, 자, 우리 규칙 나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요. 규칙 나를 보시면 내가 두 번째 어디로 이동한지를 알고 싶으면 여기가 숫자 2가 되게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n에 몇을 대입해야겠어요? 맞습니다. n에 1을 대입했을 때가 두 번째 점 A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규칙이 되겠죠. 그러면 1번째에는 꼭지점 P2에 점 A가 있었으므로 두 번째에는 점 A가 P2를 출발해서 2cm만큼 가는 거예요. 그럼 점 A가 여기 있던 게 P2를 출발해서 1cm, 2cm만큼 가니까 점 A가 어디로 갑니까? P4에 도착을 하네요. 그래서 A2, 수열 A2의 값은 이때 점의 번호인 4를 따서 4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 A2가 4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점 A의 위치를 찾아서 A3의 값을 찾아봅시다. 그럼 세 번째에는 우리 이 부분이 세 번째 점의 위치를 알고 싶으니까 n에다 몇을 대입했을 때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2를 대입했을 때. 그럼 두 번째에는 점 A가 P4에 도착을 했으니까 이때 I 값은 4가 될 것이고, 그럼 세 번째에는 P4를 출발해서 4cm만큼 이동하니까요. P4를 출발해서 1, 2, 3, 4cm를 이동하면 P3가 되네요. 그래서 점 A가 이때는 P3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A3, 즉 세 번째 항의 수열의 값은 3이 된다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수도 있을 텐데요. 네 번째 점 A가 어디에 도착하는지를 보기 위해선 다시 규칙 나를 잘 적용시켜 보면, 네 번째 점 위치를 알고 싶으니까 n에다가 3을 대입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세 번째에는 꼭지점 P3에 도착했었고, 그럼 네 번째에는 P3를 출발해서 3cm만큼 이동하니까 P3를 출발해서 1cm, 2cm, 3cm를 가게 되면 점 A가 이때는 P1에 도착을 하고, 따라서 네 번째 수열의 항의 값은 1이 된다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아직까진 규칙성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다섯 번째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다섯 번째는 점 A가 어디에 가느냐? 자, 규칙 나에 적용을 시키기 위해 보시면 여기가 다섯 번째가 될 수 있으려면 n에다가 4를 대입했겠죠? 그러면 네 번째에는 점이 P1에 도착했으므로 다섯 번째에는 P1을 출발하여 1cm만큼 이동을 하니까 P2에 도착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A5의 값은 몇이다? 2가 된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규칙이 발견이 돼요. 왜냐면 첫 번째 수열의 항의 값이 2였거든요. 근데 다섯 번째 수열의 값이 2가 된다는 건 2, 4, 3, 1 순으로 수열의 값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저 A는 이 정오각형을 따라 돌기 때문에 순환이 나타나게 되면 그 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열의 값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나오는지 이제 발견했으니 정답을 구해볼게요. 정답은 시그마 K는 1부터 150까지 AK 수열의 합을 구해달라는 건데요. 첫 번째 항의 값이 2고, 두 번째 항의 값은 4, 세 번째 항의 값은 3, 네 번째 항의 값은 1, 다섯 번째 항의 값은 다시 2, 다시 4, 다시 3, 다시 1, 다시 2, 다시 4, 다시 3 더하기 1이 되겠고, 언제까지 반복이 될 것이냐면, 자, 4번의 수열의 횟수를 돌면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 묶음이 몇 번 반복되는지를 세어보면 되겠죠. 그럼 150은 4 곱하기 37 플러스 2니까 이러한 4수열의 묶음이 총 37번 반복되고, 그리고 2번의 항이 남는다 그랬으니까 마지막에는 반복하고 나서 38번째 첫 번째 항인 2와 4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열의 합은 2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1, 즉 10이죠. 10이 37번 나오니까 370 더하기 2와 4가 각각 한 번씩 더 나오니까 정답은 376이 된다는 걸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 어때요? 문제가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규칙을 따라서 어떤 규칙을 갖고 시행되는지 그 규칙성만 찾게 되면 나머지 계산은 굉장히 간단해지는 패턴의 문제가 됩니다. 대부분 이런 유형의 문제는 계산 자체를 복잡하게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규칙성을 복잡하게 내니까 여러분들은 규칙성을, 문제 나온 규칙을 따라서 시행을 하면서 찾아내기만 하면 나머지 부분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도 포기하지 말고 꼭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